안녕하세요. 저는 부지런한 사랑의 저자 이슬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강의 빅텐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글쓰기는 어떻게 부지런한 사랑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6번째 책, 부지런한 사랑을 주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강연일 텐데요. 부지런한 사랑이라는 제목은 제 생각에는 글쓰기라는 작업의 은유인 것 같습니다. 글쓰기가 어떻게 우리를 부지런한 사랑의 세계로 데려가는지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프랑스어 트리포라는 감독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트리포가 영화를 사랑하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이고, 2번째 단계는 그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고, 3번째 단계는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트리포는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영화가 아닌 다른 것을 이 자리에 넣어보아도 사랑의 단계는 성립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리포의 경우는 이랬고, 이세라의 경우 사랑의 3단계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 어렸을 때 글쓰기 선생님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선생님들의 모습을 자꾸 다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말하자면 초등학생 일기장에 굉장히 많이 썼고, 20대가 되어서 글쓰기 선생님이 섰던 자리에 서보았습니다. 이 사랑의 3단계를 거치면서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어떤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를 굉장히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사랑은 바로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 일기 검사를 했던 기억을 굉장히 되살리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초등학생인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도 일기 검사를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일기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 것이고, 일기를 본다는 건 굉장히 자격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그냥 시큰둥하게 일기를 쓰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굉장히 결정적인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담임 선생님들은 사인을 하거나 별표를 그려주는 게 다였다. 그 정도가 당연했으니 나도 딱히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은 선생님은 거의 편지에 가까운 코멘트를 손수 적어주는 사람이었다. 내용은 대략 이랬다. 슬아야, 아버님과 같이 아이스 링크장에 다녀왔구나. 재밌었겠다. 유치원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다니 멋져. 나는 스케이트를 못하는데 능숙하게 스케이트를 타는 슬아 모습을 상상하니 대단하게 느껴지네.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시는 아버님도 참 멋진 분이신걸? 네,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주신 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초등학생이었던 저의 마음에 어떤 사명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하루가 되게 비슷한 일과 속에 흘러가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다른 디테일이 생겨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달라지는 디테일에 기대어 일기를 매일매일 썼던 것 같습니다. 어딘글방에서 글을 쓰면서 20대가 되었고, 어떤 일로든 돈을 열심히 벌었어야 했는데요. 당시에 했던 일들 말고 조금 새로운 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아직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글을 가르쳐보면 어떠냐는 선생님의 제안으로 제가 하나의 전단지를 돌리게 됩니다. 그 전단지에는 어린이가 글쓰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굉장히 야심차고 약간 호언장담을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일단 자발적으로 교사가 되려면 뭔가 어떤 장담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미래의 저를 믿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떤 9살 그리고 12살짜리 남자애들에 있는 형제네 집에 출장 글쓰기 교사로 가게 됩니다. 첫 수업은 매우 수월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첫 수업 때 쓴 글을 역시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대학생이에요? 응, 대학생이기도 해. 그럼 선생님이 아니고 누나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옆에는 9살 김세윤이 있었다. 선생님은 작가예요?
나는 잠시 생각해본 뒤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책 낸 거 있어요? 아니, 없어.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됐어요? 네, 첫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그 9살과 12살짜리 남자애들에게 이제 자격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작가이기를 바랬던지 모릅니다. 이들은 글쓰기를 하다가 종종 울 때가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너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에게 글쓰기가 바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글쓰기는 약간 노동이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쓰자고 설득을 해도 할 말 없는데요? 혹은 할 말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쓰기 싫은데요? 라고 초등학생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역시 어떤 소중한 경험을 내어놓아야만 저의 어린 학생들도 무언가를 써줍니다. 아팠던 적이라는 글감을 내주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진짜 많이 아팠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9살 김세윤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재밌는 글을 썼는데요.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글의 제목은 포경수술이라는 글입니다. 나도 마취약을 바르고 들어갔다. 나는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맨 마지막엔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다. 조금 전 의사 선생님이 말했었다. 이빨 뽑는 것보다 안 아파. 하지만 이빨 뽑는 것보다 아팠다. 나는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느끼는, 촉각으로 느끼는 고통을 어떻게 문장으로 적을 수 있을지 전 항상 고민을 하곤 하는데요. 김세윤의 글에서 어떤 힌트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빨 뽑는 것도 굉장히 큰 고통인데 이빨 뽑는 것보다 더 아프다니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고통일 것이다 라고 독자가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굴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굉장히 센 표현으로 생생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포경수술이라는 사건이 김세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 교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생들 수업이랑 중고등학생들 수업이랑 조금 결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약간의 회한들이 조금 늘어납니다. 초등학생들은 남이나 세상이 미운 경우가 더 많은데요. 중학생이 되고서부터는 자기 자신이 미워져 버리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어느 날 중학생 여자아이들에게 이런 글감을 내주었습니다. 지금 가진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그렇게 묻자 허예련이 과거의 나에게 쓰는 글을 이렇게 써왔습니다. 남자애들의 팔은 그만 꺾어줘. 남자애들이 절대 너에게 맞는 게 좋아서 맞아주고 있는 게 아니야. 너를 가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할머니들 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너는 나중에 너에게 팔이 꺾인 그 남자애들과의 로맨스를 꿈꾸게 될 거야. 자신이 팔을 꺾을 때, 무심하게 팔을 꺾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서로가 다르게 발육하면서 자신이 장난을 쳤던 남자애들이 매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은 귀엽고 밝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실패하는 경험들이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한편 충분히 만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만회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행할 텐데요. 11살 양희모는 엄마와 싸우고 이런 문장을 씁니다. 가끔 엄마에게 혼나고 혼자 있을 때면 이런 노래를 내가 지어 부른다. 어차피 화해해야 할 인생. 엄마는 나를 좋아하니까 밤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 노래를 부르며 나 자신을 위로한다. 이 태평함과 건강함이 되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른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는 배경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 잡은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랑 여러 번 싸워봤다가 화해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글을 굉장히 몇 년 동안 가르치다 보면 이 주위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아주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휘모의 어머니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멋지고 어떤 점에서 휘모와 싸우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양면성 혹은 다면성 같은 걸 교사가 목격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본 영화에 어떤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노아 바움백 감독의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후반부에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옵니다. 가사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제가 일부분만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자리를 뺏고 단잠을 방해하고 살아간다는 걸 알아차리게 하는 사람, 나를 너무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충격으로 날 마비시키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도록 날 도와주지. 날 살아가게 해. 날 헷갈리게 해. 이 노래를 보면 서로 상충하는 듯한 문장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랑 계속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결코 아주 훌륭하고 좋지만도 않고 아주 최악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시간과 함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글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게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문장을 다듬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저는 부지런한 사랑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저는 아주 소중한 시를 한 편 실었는데요. 그것은 저의 스승인 어딘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시절을 보낼 즈음에 선생님이 쓴 시. 어딘이 학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시는데 한 아이가 지각을 했대요. 반성문을 써오라고 선생님께서 시켰던 것이죠. 그러자 그 아이가 반성문을 썼고 그 반성문을 본 뒤 저의 선생님께서 쓰신 시입니다. 제목은 운명적 이끌림을 아는 내 아이. 나는 축구공만 보면 끌려간다. 축구공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눈을 감고 걸어도 축구공이 나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끌려가겠다. 아, 삶의 매혹을 아는 너의 눈빛이 얼마나 투명한지 나는 죄를 짓는 것만 같다. 끌려가렴 아이야. 운명처럼 부르는 그 무엇이 있으면 길을 쫑긋 열고 세상의 끝이라도 쫓아가렴. 그 모든 삶은 운명적 이끌림인 것을 이미 직감한 내 아이야.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어딘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수업 시간에 늦은 아이의 10살짜리 아이의 지금 이 순간 말고도 아이가 맞이할 굉장히 광활한 미래? 그런 시간과 공간이 너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크고 넓고 또 오래되게 본다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 밑에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저도 저보다 어린 이들,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랑은 글쓰기 작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안 해봤던 사랑에 도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고요. 이 부지런한 사랑에 등장하는 글쓴이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리고 인생을 아직 덜 살아본 존재들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짧은 좋은 문장들을 씁니다.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혹은 중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이 10대들의 어떤 에너지가 좋은 영감이자 기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